안녕하세요. 평화를 이어가는 여정 피스튜브의 찾아가는 인터뷰 이원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올해 2020년, 올해는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꼭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강산이 7번이나 변한 세월이죠. 그렇지만 여전히 전쟁은 끝난 상태가 아닙니다. 현재는 전쟁이 일시적으로 정지되어 있는 정전 상태입니다. 한반도의 평화, 정말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인데요. 지금 이러한 불안정한 평화에서 한 발 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고민이 많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이러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 함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 자신들의 힘으로 전쟁을 끝내고 진정한 평화를 이루고자 하는 한반도 평화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분들입니다. 오늘은 이런 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두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이태호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평화네트워크의 정욱식 대표님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분 각각 먼저 저희 피스튜브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이태호입니다.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에서는 상임집행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평화네트워크라고 하는 아주 조그마한 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는 정욱식이라고 하고요. 오늘 평화를 잇다 또 시청자 여러분들과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앞으로 좋은 말씀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두 분 다 시민사회에서는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아주 쟁쟁한 분들인데요. 이런 분들이 모여서 지금 하고 계신 일이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그렇죠, 정식 명칭이? 바로 그럼 먼저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이것의 취지나 배경이 무엇인지 이 소개 말씀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분이 먼저 해주실까요? 상임 집행위원장께서 먼저 말문을 열어주시죠. 집행위원장은 아니고요. 저희는 집행위원장이 없습니다. 7개 종단이 다 같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국에 350개 단체가 모였고, 또 국제적인 평화 단체들, 그리고 국제 기구들 해서 한 40개 정도의 파트너 단체가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자 하는 것은 역시 제목에 나온 대로 70년 된 한국전쟁, 이거 사실은 정전협정 맺자마자 평화협정 맺기로 했는데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이제 전쟁은 70년이 올해로 됐고, 좀 있으면 이제 휴전협정을 맺은 지도 70년이 되는 판인데 언제까지 이럴 거냐, 우리 힘으로 끝내보자 하는 캠페인이고요. 또 사실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진행된 지도 벌써 한 2년 됐습니다. 그렇죠. 판문점 선언, 그리고 9.19 평양 공동선언, 그리고 그 전후해 가지고 싱가포르 선언이라고 해서 북미 합의가 있었고, 근데 이제 하노이에서 이게 잘 안 돼 가지고 사실은 지금 보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거의 멈춰서 있죠. 이게 톱다운 방식으로 됐는데 뭔가 시민들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그거에 화답하는 방식으로 협상이 진행되지 않고 그냥 톱다운 방식 협상장만 열려가지고는 문제가 해결 안 되겠다. 그래서 예전에 한국전쟁이 났을 때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한반도 문제가 미국의 제안 어쩌고 해가지고 국제 무대에 올라가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결정됐잖아요. 이제는 70년 만에 돌아온 이 한반도 해빙 무드에서는 우리의 목소리가 국제화되고, 그래서 한반도에 있는 종교계 시민사회가 다 한 목소리로 평화를 말하고, 그 다음에 전 세계 시민들이 화답하고, 그래가지고 한반도 전쟁은 이제 끝나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커지면 다른 나라들이 이 질문에, 이 국제적인 목소리에 답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이참에 우리가 반드시 시민의 힘으로 평화를 이루자고 시작한 캠페인입니다. 정욱식 대표님 좀 보충해 주실 게 있으면. 네,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이제 2018년도에 이게 실화냐라고 하는 어떤 그 탄식을 불러일으킬 정도의 여러 가지 명장면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특히 이제 남북 정상회담, 또 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고, 그거를 위한 어떤 사전 조치로서 뭐 종전선언 얘기도 나왔는데, 이게 뭐 지금 2년이 훌쩍 지나갔는데도 이게 강간무소식인 상태로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이게 지도자들의 선의와 역량만 믿고 가기에는 이 한반도 평화의 상태가 너무나 엄중하고, 특히 이게 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시작됐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이 전쟁을 준비하고 대비하는데 이른바 국방비, 군사력은 굉장히 또 강화되고 있는 추세란 말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종전 평화 캠페인은 전쟁을 끝내자라고 하는 그 자체도 굉장히 소중한 목표이지만 이 불안정한 평화 상태, 또 이 군사적인 적대 관계를 이유로 해서 그동안 소모되고 낭비되어 왔던 그런 어떤 소중한 자원을 사람들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쓰자라고 하는 적극적 평화도 이제 담겨 있는 이런 부분들이어서 지금 이제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활고로 인해서 이게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국방비는 지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 이런 현실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을 또 우리 국민들과 함께 공감을 하고, 그래서 좀 이런 어떤 상황들을 좀 우리 시민의 힘으로 단순히 이제 이 한반도 주민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민들과 같이 연대를 해서 시민의 힘으로 전쟁을 끝내고 진정한 평화를 만들어 보자, 이런 취지로 시작된 캠페인입니다. 자, 그리고 한 문장으로 이것을 정리하자면 시민의 힘으로 한반도의 소극적 평화를 적극적 평화로 이렇게 만들어서 정말로 한반도에 살고 있는 모든 시민들의 안녕과 복지로 나아가자. 뭐 이제 이런 취지로 시작이 됐다. 이렇게 좀 이해할 수도 있겠네요. 저희보다 더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소극적 평화라면 전쟁이 없는 상태까지는 돼야 되는데 전쟁이 공식적으로 안 끝났으니까 전쟁이 없는 상태도 아니고 아닌 상태도 아니고 되게 애매한 중간 상태에 있고, 실제로 물리적 충돌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로 뭐 이게 좀 이도저도 아닌 상태여서,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평화, 70년. 예. 예. 이거를 우리가 이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분명 좀 더 생각해보고, 이제는 우리 입으로, 이게 너무 복잡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쟁을 끝내기로 했어, 이렇게 다짐하고 약속하면 그 다음에는 정부들이 대답해야 될 문제 아니겠냐, 이렇게 말합니다. 70년이면 충분하다. 그것도 지나친데 얼마나 더 우리가 기다려야 되냐. 그래서 도저히 못 기다리겠다, 우리가 나서겠다, 뭐 이런 취지를 갖고 있는. 70년이라는 세월이 실제로 제 친척 형님이 소위 말하는 6.25 동의인 형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올해 이제 70이 되신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야기를 쭉 듣다가 보니까요, 결국 시민사회의 목소리에 이 각국의 정부들이 응답하게 만들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시민사회가 다른 국가의 시민사회와 네트워크를 맺고 뭐 이러면서 이 국제정치에 보다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고자 하는 일, 이걸 또 이제 한편으로 공공외교 이렇게도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국제정치 이런 걸 공부하다 보면 사실은 매사의 행위자는 다 국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그렇다면 시민사회 차원에서의 공공외교를 통해서 무엇인가의 성과를 거둔 적이 있는지, 그런 것이 있다면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십사 하는 질문을 드리고 싶네요. 글쎄요, 뭐 기억나는 거는 이제 2003년도 이때도 한반도의 상황이 굉장히 심각했었거든요. 2002년도에 초에 이제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이란, 이라크와 함께 악의 축으로 불렀고, 실제로 이제 2003년 3월달에 이라크 침공을 강행을 했고, 그리고 또 그 직전에 뭐 북한의 우라늄 농축 문제가 뭐 이러니 저러니 그러면서 이제 1990년도 제네바 합의가 깨지고 북한이 NPT에서 탈퇴를 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핵무기를 만들겠다고 또 선언을 하고, 소위 그때가 제1차 북핵 위기 시기인 거죠.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이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서, 그래서 이거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때 국내 많은 시민단체들,
그리고 그때는 이제 국회의 여야 의원들도 같이 참여를 해가지고 한반도 평화 범국민회의였죠. 예,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해서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대표단을 미국에 보내서 그 대표단이 미국 의회 또 행정부 관료들 또 그쪽의 싱크탱크들 또 그 시민단체들과 접촉을 해서 그 평화 로비 활동을 했던 이런 부분들이 떠오르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그런 좀 노력들이 좀 재개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보통 우리가 이제 평화는 뭐 여야 또 정파적인 견해를 초월하는 그런 문제들하고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런 어떤 초당적인 노력 이런 또 뭐 여야 또 그 진보 보수를 초월한 이런 노력들이 그 이후로 조금 좀 이렇게 좀 침체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좀 되살린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취지에서 2003년도 4년도의 기억이 좀 떠오르는 부분이 있네요. 네. 아니 이태호 위원장님도 그 이런 공공외교, 그러니까 그 유엔에서의 글로벌 NGO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 이런 데도 참여하고 하셨잖아요. 예, 뭐 작년에 거의 한 달 가까이 연락 안 됐을 때 보니까 그때 페이스북에 유엔에 뉴요커입니다. 뉴욕. 우리 정식 대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이간 NPT 회의 같은 데 가서 한반도 핵 문제라는 게 그냥 북핵 문제가 아니다. 이게 지금 뭐 전 세계의 어떤 핵군 축에 관한 문제고 세계에서 핵무기를 없애는 문제다. 이런 얘기를 같이 하기도 했고 또 한반도 문제를 가지고도 여러 민간 차원에서 그 미국 그 정책 담당자를 만들기도 하고 상하원, 하원 의원들을 만나기도 하는 일들 여러 개 해왔는데요. 또 돌이켜 보면요, 아주 오래됐어요 이런 활동이. 이 분단 한반도에서 정부가 뭔가 제 역할을 한 일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분단될 때도 48년에 휴전선이 아니죠. 38선을 넘은 사람들은 다 당시로서는 민간이죠. 뭐 정부 공무원들이 아니. 그때 김구 선생님이 무슨 야, 이거 이렇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 단독 정부 가서는 안 된다. 우리가 뭐라도 해보자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80년대 실제로 민간 통일운동이 시작할 때도 물론 남북 간의 교류가 있어서 뭐 남북 간에도 이것도 민간 공공 외교죠. 하지만 예를 들어 기독교 같은 경우는요. 사실 그때 한반도 문제를 전 세계 기독교에 알려가지고 지금도 WCC나 국제 기독교에서는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예, 실제로 한반도 문제가 그닥 사람들이 잘 모르는 이슈인데 그래도 개신교나 이런 데서는 되게 관심이 많아지고 있죠. 예,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2000년대 들어서 여러 가지로 적극적으로 유엔이나 미국에 나가서 우리 NGO들이 활동을 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 차원에서 공공 외교하면은요 결국 싱크탱크들, 예? 무슨 연구자들이 하는 거로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연구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평화를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지정학에 대해 밝은 사람들, 예? 또는 안보에 관한 사람들. 그래서 지금도 정부 문재인 정부에 와서도 공공 외교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그냥 안보 전문가들끼리 이 정부들이 하는 것과 다름없는 얘기들을 오가면서 하는 거를 공공외교라고 부르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로는 한국에서 되게 중요한 변화는 시민사회와 종교계가 만들어 온 어떤 그런 문제제기에 의해서 촉발되었다고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단 첫 번째 시민사회 활동에 두 분 다 상당한 자부심을 갖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고요. 두 번째로 시민사회 활동이 생각보다 굉장히 국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진행하고 계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종전 캠페인 이것도 역시 이제까지와 마찬가지로 이 시민사회 운동의 성과를 바탕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실 것 같은데 올해가 이제 그 한국전쟁 발발한 지 70년이 된 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저희 단체에 대한 깨알 홍보 70 years is enough 이 종전 캠페인 슬로건 저희가 만든 겁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은 저희도 한반도 평화행동도 이 종전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기가 시기인데요. 지금 올해부터 3년 뒤까지가 매해 다 70 years is enough 해도 다 이제 들어맞는 그렇죠. 시기가 되는데
좀 구체적으로 한반도 종전평화 캠페인에서 현재 계획하고 계신 각종 여러 가지 사업들, 이 사업에 대한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한반도 종전평화 캠페인은 일차적으로 서명운동입니다. 서명운동이요. 우리가 평화를 하기로 결심했어. 빨리 70 말씀하신 대로 70년 동안 왜 전쟁이 안 끝나는 거지? 이거면 충분하지 않아? 이제 종전선언이든 평화협정이든 한반도 전쟁을 확실히 끝내고 평화협정을 맺자 하는 내용. 그 다음에 도대체 뭐 북핵하지만 한반도는 이미 70년 동안 핵무기 위협에 너무 노출되었다. 그래서 한반도와 세계에서 뭐 핵무기도 핵 위협도 없는 상태를 만들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그 대화 협력으로 문제를 풀고 군비 경쟁은 이제 좀 중단하고 거기에 쓸 비용이 있으면 지금 코로나 시대 됐는데 안전과 환경에 사용하자. 특히 기후위기라는데 이런 데 사용해야 되지 않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전 지구적으로 서명을 해서 1억 명 서명을 받자는 겁니다. 아, 예. 그리고 서명뿐만 아니라 이런 데 동의하는 많은 분들은 자기 공간에서, 자기 집단에서,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나 정부나 국제기구에서 다 한반도 평화에 관한 결의나 선언을 할 수 있죠. 예, 예. 그래서 이렇게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입장을 발표하게 하자. 그리고 이런 사람들 다 모아서 전 세계 한반도 평화 네트워크, 평화 네트워크네요. 평화 네트워크를 전 세계 네트워크를 만들자. 그래서 이 목소리를 좀 더 전 지구적인 목소리로 만들어서 전쟁 당사국들이 여기에 대답하게 하고 그 중간중간 계속해서 여기에 압박을 넣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가급적이면 70년 전쟁이 시작된 70년 전 올해죠. 6.25 70년이 된 올해 시작해서 적어도 70년 전에 3년 전쟁을 했는데 그 3년 전쟁하던 그 생각을 살려서 종전 70년까지는 이 목표를 마무리 짓자. 그때까지는 평화체제를 만들자 하는 겁니다. 그런 게 아주 기본적인 골자라고 하고 있고요. 그러면 종교는 자기 종교, 예컨대 기독교, 천주교 다 종단별로 붙어 있습니다. 함께 하고 있습니다만 전 세계 기독교, 전 세계 카톨릭에 한반도 문제를 의제화하고 거기서 유의미한 결의를 이끌어내고 서명도 만들어내고 그 사람들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발언하고 움직이게 만드는 미션과 역할을 하는 거죠. 저희는 평화단체를 그렇게 하고 또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끼리 그런 네트워크를 맺게 해가지고 이런 걸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근데 1억 명이라고 한 숫자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가만히 앉아서 지금 계산을 해봤는데 3년이면 산술적으로 계산해서 하루에 거의 한 10만 명 가까이씩이 서명해야 3년에 1억이 나오지 않나요? 1년에 한 300만 뭐 이렇게 해야 되니까 쉽지 않은 일일 텐데 이게. 아유, 쉽지 않아야 재밌습니다. 무슨 뭐 10만 명 목표, 3년 동안 뭐 10만 명 목표 너무 초라하지 않습니까? 예. 70년 묵은 전쟁을 끝나는데 한 1억 명 정도를 목표로 이게 운동을 해야 저희들도 좀 더 분발할 수 있고, 그리고 뭐 이 방송을 보시는 그 시청자분들께서도 그게 가능하겠어 이렇게 뭐 생각도 드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생각을 하시기 전에 일단 먼저 서명을 하시고 또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고, 저는 일종의 이것도 가족들이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엄마 아빠가 설명을 하고 자녀들한테 그 취지를 설명을 하고, 사실 우리가 그 아이들을 키우면서 여러 가지 고민과 걱정, 특히 뭐 코로나 시대에 그런 부분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근데 뭐 제가 그 아이를 뭐 둘을 키우고 있습니다만, 우리 아이들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평화가 아닌가. 좀 더 평화, 방금 전에 이태호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절멸의 무기로 불리는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세계를 만드는 거, 그리고 지금 막대한 자원이 이 군사화에 쏟아붓고 있는데, 이거를 좀 지금 어떻게 보면 인류 사회가 뭐 너나 없이 공동으로 처한 양대 위기를 뽑으라고 하면은 코로나로 대표되는 전염병의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기후 변화, 기후 위기. 사실 이걸 지금 그 올해 전 세계 국방비가 한 1조 9천억 달러 정도 되는데, 이 엄청난 국방비, 군사비를 이런 어떤
코로나 대처와 기후변화, 기후위기 대처에 사용한다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가 이들 문제로 인해서 인류가 뭐 종말을 맞게 된다. 뭐 최근에는 뭐 2050년 지구불능, 생존 거주불능의 지구라는 책도 나오고 막 이러는데 이건 정말 끔찍한 시나리오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세계 도처에서 지금 목도되고 있는 코로나 위기 또 기후 위기에 의한 어떤 그 환경 재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똑똑히 목도를 하고 있는데 너무나 반감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전쟁을 끝내고 지금까지 전쟁 위기 때문에 전쟁에 대비해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쏟아부었던 막대한 자원을 우리가 이러한 위기를 해소해서 좀 더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세계를 만들자라고 하는 의지를 모아내는 그런 어떤 그 과정이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보면 평화운동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이런 취지를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좀 알려 나가서 무공이산의 정신으로 예. 1억 명을 기필코 채우겠다. 예. 라고 우리 이태호 위원장께서 다짐을 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결론에서의 책임에 대한 책임을 문제가 저한테 넘기는데 자 1억 명이라는 숫자가 사실 상징적인 숫자죠. 1억 명을 넘을 수도 있고 못 채울 수도 있지만 사실은요 한국 전쟁 때 실제로는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이어서 한국 전쟁에서 핵무기가 사용될 가능성이 되게 높았습니다. 실제로 그때 이 전쟁을 멈추기 위해서 핵폭탄을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가 그 핵무기를 가진 측, 당시로는 이제 미국에서 되게 많이 나왔어요. 만주 북부에 실제 있었죠. 근데 핵무기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너무 많이 폭파돼서 더 핵무기로 폭파할 것이 없었다는 그것도 되게 중요한 얘기였어요. 근데 또 하나는 국제적으로 핵무기를 더 이상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운동이 있었습니다. 49년부터 시작한 스톡홀름 어필이라는 운동이 있어요. 스톡홀름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스톡홀름 선언이라는 거죠. 히로시마 나가사키에서 핵무기를 썼더니 너무 참혹하다. 어느 누구도 핵무기를 사용해서는 안 되고 핵무기를 금지시켜야 된다는 서명운동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스톡홀름 어필인데요. 그 당시에 3억 5천 명이 서명했어요. 전 세계에서. 5억 명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최소한 확인된 게 지금 3억 명 이상인데 사실 그것 때문에 한국전쟁에서 핵무기가 사용 안 됐는지도 몰라요. 그런 한반도를 배경으로 해서 그런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70년 전에. 그럼 우리가 70년 된 전쟁을 끝내는데 그 3분의 1을 하겠다는 말하자면 결의, 그런 마음, 그리고 그렇게 전 세계 여론을 만들겠다는 우리의 다짐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해서 저희는 1억을 만들고 그 1억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건네자. 그래서 그 네트워크를 만들자. 평화 네트워크. 이 얘기입니다. 저희가 여기서 이제 이태호 위원장님하고 제가 공약 하나를 드리면은 우리 이태호 위원장님이 이 리코더 피리를 굉장히 잘 봅니다. 저는 또 겉보기와 다르게 좀 이 스텝이 좀 좋습니다. 그래서 그 1억 명이 달성되는 그날 우리 이태호 위원장께서 피리를 부르시고 제가 그 피리에 맞춰서 현란한 댄스를 선보이는 거로. 1억 명에 대해서 너무 사소한 챌린지 아니에요? 아니 1억이 달성이 되면 그러지 마시고요. 100만 명이라든가 1000만 명 이렇게 기준을 잡아서 매 1000만 명마다 뭘 하겠다. 뭐 1억이면은 1000만 명이면 10번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저희만이 아니라 여기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지금 김희중 대중현님도 참여하셨고, 지금 4대 종단 수장님들이 다 참여하셨고. 그럼 1000만 명은 이태호 위원장이 그분들에게 저희가 이제 10만 명 넘으면 어떤 미션, 100만 명 넘으면 어떤 미션 다 드릴 거고요. 그리고 뭐 하여간 여러 가지 미션들이 지금 단계별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요. 물론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보다 갈수록 어떤 그 시민단체들의 그 사회적 발언권이 좀 많이 약화되고 있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태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에 350개 단체, 또 전 세계 아주 그 저명한 평화 단체들 또 인사들이 대거 참여해서 요즘 종전선언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사실 뭐 언론의 관심도나 이런 부분들은 이 어떤 이 캠페인에 담고 있는 취지와 그 비전에 비해서 너무나 좀 작은 게 또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좀 어려움은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 계기들, 이런 또 이렇게 평화를 잇다, 이 피스튜브 이런 어떤 다양한 계기를 통해서 알려 나가면 불가능한 목표는 아니다. 그렇게 믿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는 지금 아주 시작이 미약합니다. 그죠? 하지만 시민사회의 힘만으로, 시민단체 힘만으로 하려는 캠페인이 아니에요.
한반도에서 이제 나는 평화하기로 했어. 이 전쟁은 최소한 끝나야 되지 않겠어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하는 운동이에요. 우리는 뭐 별로 자랑할 건 없지만 적어도 우리 한국은 촛불혁명으로 굉장히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는 있다라고 그럽니다. 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촛불혁명이 없으면 안 됐을 거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보다 되게 매력적인 나라고 매력적인 시민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의 힘들도 되게 커요. 김구 선생님이 다른 건 몰라도 문화 강국이 되자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랬죠. 우리 한류 문화가 정말로 큽니다. 1억 명? 제가 어떤 그룹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정말로 뜻이 있는 그 많은 분들이 여기에 참여해 주신다면요. 지금 유튜브에 가면 10억의 좋아요를 가진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비읍, 티읍. 예, 뭐 굳이 그런 얘기를 지금 그런 구체적으로 거론하는 건 아니지만 모두가 마음을 먹으면 각자가 가진 자원들을 조금씩 내서 평화를 이루고자 하면 우리는 전 세계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을 가지고 있다. 그런 수단을 가진 분들이 꼭 이 운동에 같이 해주시길 저희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평화 캠페인 이런 것의 대의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얘기에 들어가서는 저게 가능해? 이렇게 갸우뚱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지금 이야기하다 보니까 계속 군축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왔었는데요. 사실 지금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이 동북아 국제 정세를 보면 미중 패권 전쟁이 격화되면서 좀 더 밑으로 내려와서 대만부터 시작해서 미국과 중국이라고 하는 두 강대국이 패권 경쟁을 군사적으로도 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과연 군축을 주장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일까? 이것에 대해서 좀 의문부호를 다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 좀 오해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군축 그러면 이걸 뭐 이렇게 무장 해제로 간주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군축이 굉장히 이게 이상주의적이고 또 이렇게 순진한 생각으로 비춰지기 쉬운데 결코 그렇지가 않다는 걸 제가 좀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뭐 예전부터 많이 주장을 했습니다만 특히 이제 올해 코로나 위기를 거치면서 앞으로 한 5년 정도 국방비를 매년 연평균 국방비를 한 40조 원이나 45조 원 정도로 동결을 하게 되면 정부가 발표한 국방 중기 계획과 비교를 해보면은 적게는 한 40조 원에서 많게는 한 7, 80조 원 정도의 5년 동안에 이제 누적 국방비의 차이가 나올 수 있고 이걸 코로나 위기 대처를 비롯한 이제 민생 구제에 써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내년에 국방비를 예를 들면 정부에서 53조 원을 책정을 해놓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그 뭐 2차 긴급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결국 선별 지원 쪽으로 가닥을 잡았고 그 이유가 이제 돈이 별로 없어서 더 이상 빚내기 힘들다는 이유 때문에 선별 지원 쪽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내년도 국방비를 예를 들면 45조 원 정도로 책정을 하게 되면 한 8조 원 정도 절약이 가능하고 그렇죠. 그걸 갖다가 그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경우엔 전 국민에게 한 30만 원씩 그 재난지원금을 지불할 수 있는 전체 예산의 한 60% 가까이를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군사력이 약해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45조 원 정도의 국방비를 책정하더라도 군비 증강과 직결된 예산이 방위력 개선비가 있습니다. 방위력 개선비가 있고 인건비를 제외한 전력 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거 두 개만 인건비를 제외하더라도 한 26, 7조 원 정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예. 사실 그 정도도 상당한 수준의 군비 증강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군비에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빗자를 갖다가 그 돈빗자를 쓰게 되면 국방비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걸 갖다 준비할 때 빗자를 쓰게 되면 군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군비 축소를 할 때 국방비를 좀 줄이더라도 군비 증강은 적정한 수준에서 계속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 당장 뭐 우리가 뭐 대규모의 군축이 힘들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국방비가 엄청난 속도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믿기 힘들 정도로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 가지고 얘기 많이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20년 전에 한국의 국방비가 일본의 한 3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10년 전에 한 2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지금은 90% 정도 수준입니다. 한 3, 4년 후에는 일본을 추월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데 일본이 인구
수로는 우리나라 2.5배고 GDP가 한 3배 정도, 경제력이 한 3배 정도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1인당 실제 군비 부담 수준이 일본 국민들에 비해서 한 3-4배 정도 달하는 겁니다. 네. 그 정도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국방비를 늘리고 있기 때문에 국방비를 소폭 줄여도 적절한 수준의 군비 증가는 계속 가능하다. 이게 바로 지금 시점에서 이 코로나 위기 시대, 그다음에 지금 남북 관계가 굉장히 위기 상태에 빠지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멈출 위기에 처한 지금 상황에서 우리 사회가 한번 사회적인 합의, 한번 공론화를 시도해 볼 수 있는 아마 중요한 아젠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잘 말씀해 주셨는데 요번에 그 한국전쟁 70주년 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어요. 오래전에 체제 경쟁이 끝났다. 그러면서 얘기한 게 우리 국력이 GDP가 북한의 50배 정도 된다. 예. 이렇게 된 지 되게 오래됐다. 그래서 체제 경쟁이 끝났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흡수 통일할 생각은 없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하셨어요. 근데 거기서 빼놓고 얘기하신 게 있습니다. 우리 국방비가 북한의 총 GDP를 넘어선 거는 몇 년이나 됐겠냐 이거예요. 우리 국방비입니다. 국방비. 다른 거 다 빼고 국방비가 그러니까 정부 예산일 뿐인 국방비예요. 정부 예산 국방비가 북한 전체 GDP 전체 예산이 아니 정부 예산이 아니라 북한 전체 예산 북한 전체 GDP를 넘어선 게 그게 벌써 한 세대가 됐다는 거예요. 한 세대가. 그동안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는 남한이 얼마나 겁났겠냐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주한미군의 전력이나 주한미군 비용은 다 빠진 거였어요. 그래서 북한이 왜 핵개발을 개발하고 있냐? 2010년에 미국의 CIA 보고서 하면 재래식 군비는 정말 따라갈 수 없어서 체제 위협을 느껴서 뭐라도 싸고 값싼 무기가 없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자꾸 핵무기를 개발하려고 하는데 이거 어떡할까 하는 보고서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북한한테 핵무기 포기하라고 그러는 건데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도 말씀하신 대로 동결까지는 해야 북한이 그래. 근데 우리 깨놓고 얘기해 보시오. 뭐 주한미군 그러는데 북한 주민이나 북한 군인의 입장에서 북한으로 쳐들어오면 누가 쳐들어오고 누가 북한을 먹을 거라고 생각하겠어요? 사실은 남한 군인, 남한이 먹을 거 하는 게 제일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국민들도 적화 통일이 제일 겁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한 위협을 안 줄이고 북한한테 너 핵무기도 포기하고 재래식 열세도 감당해야 되라고 계속 설득하는 게 효과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올해가 이제 좀 있으면 이제 9월 평양선언 2주년인데 거기 군사 합의서 했단 말입니다. 서로 위협을 줄이겠다. 뭐 줄이겠다고 그랬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자기에 대한 위협이 정말로 줄어들었다고 생각하겠냐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보면 우리가 뭐 현실적이라고 뭘 다 하는데 현실적으로 대응해온 거 한 20-30년을 이렇게 누적해서 보면 너무 비현실적이라는 거예요. 이런 불균형 속에서 화해하자라는 말로 되겠냐? 우리가 뭐라도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자,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그 북한과의 군비 경쟁 문제라든가 혹은 핵 문제 이런 얘기를 좀 넘어가게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쭉 설명해 주신 것처럼 사실 북한은 핵 개발 과정에서 이것이 비대칭 전력, 즉 자신들이 재래식 무기 가지고 경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비대칭 전력으로서의 핵무기 개발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는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이야기를 안 했어도 누가 봐도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죠.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남과 북의 군사력 경쟁은 사실은 그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가지고만 얘기한다면은 비교하기가 좀 어렵죠. 당장 군사비 문제만 하더라도.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여전히 핵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얼마 전에 누굽니까? 미국의 밥 우드워드 기자가 트럼프 대통령을 인터뷰에서 냈다는 그 책, 레이지. 이 책에 보면 미국에서 핵을 갖고 있는 북한이 ICBM까지 개발을 했을 때, 이건 정말 미국에게 위협이다라고 이렇게 느꼈다라고 하는 대목도 나오던데요. 어쨌든 지금 이미 북한 핵 문제라고 하는 것은 남북 간의 문제도 아니고 북한과 미국만의 문제도 아닌 것 같아요. 훨씬 더 복잡한 문제인데, 자, 그럼 여기서
그래서 그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한 해결,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이것의 그 원인과 취지뿐만 아니라 해결 방식은 어떻게 가는 것이 좋을지 이런 얘기를 잠깐 좀 나눠봤으면 합니다. 뭐 아무래도 이건 정욱식 대표님이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예, 뭐 이게 또 복잡한 문제인데 좀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모든 고차 방정식은 1차 방정식으로 환원한다는 말이 있고 또 뭐 고인이 됐습니다만 그 스티브 잡스가 이 복잡함의 궁극은 단순함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북핵 문제를 복잡하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어집니다. 네. 근데 이걸 그러면 그 복잡한 문제에 숨어 있는 단순함이 무엇인가? 이 고차 방정식에 담겨 있는 이걸 풀 수 있는 1차 방정식은 무엇인가를 찾는 게 중요할 텐데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 같이 벌이고 있는 그 종전 평화 서명 캠페인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네. 이 70년 동안 이 전쟁도 아니고 평화도 아닌 상태. 더군다나 이제 그 과정에서 세계 유일초 강대국이라고 하는 미국에 맞서 있는 북한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물론 잘했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많은 또 전문가들 또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정보기관들조차도 북한이 체제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고 이제 이런 어떤 평가가 나오는 부분들이 있던 만큼 이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전환해야 된다고 하는 이 아주 역사적인 과제가 북핵 문제에 이게 녹여 들어가 있다는 걸 우리가 직시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근데 여기서 뭐 또 정전 체제, 평화 체제를 또 어떻게 개념화하냐 이러면 또 이게 복잡한 얘기를 갈 수 있을 텐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북핵 문제 해결을 원하면 단순한 또 우리가 진리를 이해해야 될 것이 뭐냐면 북핵 문제는 당연히 해결돼야 되지만 북핵 문제만 해결하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아, 그렇죠. 예, 예. 예. 그걸 해결하기 위해선 정전체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문제를 포함한 지금까지 70년 동안 누적되었던 이 모순, 여러 가지 모순을 갖다 극복하려는 노력이 같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북핵 문제나 북한의 비핵화 이런 표현을 쓰면 쓸수록 문제 해결과 오히려 또 거리가 멀어진다라고 하는 역설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이제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뭐 2018년 그 본격화됐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좀 좌초 위기에 처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하기로 남북 정상회담에서 또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2년이 훌쩍 지났는데 도대체 비핵화가 뭔지에 대한 합의가 없어요. 그렇죠. 정의조차 제대로 못했죠. 네. 그러니까 비핵화가 뭔지에 대한 합의도 없는 상태에서 완전히 비핵화하자. 그러니까 미국이 말하는 비핵화가 다르고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가 다르고 문재인 정부가 생각하는 비핵화는 뭔지 잘 모르겠고 네. 이런 게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이런 어떤 상황인데 이건 단순히 뭐 2년, 3년 된 문제가 아니라 1990년부터 계속 제기되었던 문제입니다. 예, 도대체 한반도 비핵화가 뭐냐라고 하는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주장하는 바는 없는 거 갖고 헤매지 말자. 우리가 실사구시, 실용주의 정신으로 있는 걸 잘 활용하자. 네.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전 세계 200개가 좀 넘는 이제 국가들 가운데 116개국이 비핵무기 지대에 속해 있습니다. 뉴클리어 웨폰 프리존, 비핵무지대에 속해 있고, 뭐 예를 들면 중남미 비핵지대, 아프리카 비핵지대, 중앙아시아 비핵지대, 뭐 동남아시아 비핵지대, 오세아니아 비핵지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의 절반이 비핵지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핵지대란 이런 것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드는 것이라고 하는 유엔 문서도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 사항도 있습니다. 핵확산 금지죄 NPT에도 권고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핵화라고 하는 것은 이게 도대체 뭔지에 대한 합의된 정의조차 없는 이런 어떤 상황이라고 한다면 없는 거 갖고 헤매지 말고 이미 국제적으로 통용되어 왔던 비핵무기 지대를 한반도 비핵화의 정의와 해법으로 삼자. 비핵무기 지대화. 예. 줄여서 비핵지대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한반도 비핵지대다 그러면 이제 뭐가 되느냐? 짧게 말씀드리면 남북한은 핵무기를 안 갖는 겁니다. 갖고 있으면 없애는 거고 안 갖고 있으면 계속 안 만드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미국을 비롯한 5대 핵보유국들, 미국, 영국, 프랑스, 또 중국, 러시아, 이제 5대 핵보유국이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죠. 네. 이들 나라가 한반도에 핵무기를 배치하지 않고 남북한을 상대로 해서 핵무기 사용 및 사용 위협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국제법적으로 약속을 하는 겁니다. 예, 국제법으로 약속을 하는 이런 거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손에 잡히는 것이죠. 예, 손에 잡히는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뭐 한반도 비핵지대를 한번 한반도 핵 문제의 해법으로 공론화시켜 보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들을 좀 요즘 좀 갖고 있죠. 그런데 비핵지대화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실
북한에서 주장했던 것이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이야기했었죠. 조선반도 예, 조선반도라고 표현하니까. 그러니까 얼핏 들으면 타당한데 틀림없이 이게 또 남남 갈등이라고 하는 이 현실적 상황에서 야, 그 주장은 북한 주장 그대로 얘기하는 거 아니야? 틀림없이 또 이런 공격이 또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또 골치 아픈 것이 사실 우리가 한반도 평화를 이야기할 때 남쪽 안에서의 이념적 갈등, 서로 너 무슨 파지 이러면서 일이 그 뻐그러지고 하는 경우들도 봤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요 얘기보다 더 1차 방정식으로 얘기해 보죠. 정국식 대표가 아주 잘 얘기해 주셨는데 복잡한 것일수록 기본적인 걸로 돌아가자. 자, 전쟁이 시작된 지 70년이 됐고 끝나지 않은 지도 곧 있으면 70년이 됩니다. 애매하게. 근데 서로가 힘으로 서로를 누르려고 했어요. 그 절대 억지 개념이라는 거죠. 상대보다 압도적인 힘을 가지게 되면 이 게임에서 이길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70년 다 빼고 양쪽이 확 기울어진 냉전 해체 이후만 보자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한의 국방비가 북한보다 확 높아진 게 그때인데, 그때 이후로 30년 우리는 무기를 엄청 투입해가지고 우리가 누가 보기에도 경제력도 구사력도 북한보다 높아졌는데 위협이 사라졌냐? 말 그대로 또 싸고 값싼 무기 생겼잖아요. 북한 군인들도 군인이 아닌 게 아니죠. 막 군사 훈련하고 한미연합 훈련하고 전략 핵무기 뜨고 그러면 북한 군인들이 쫄 줄 알았는데 쫄지 않고 어떻게 더 비밀스러운 무기 개발할 건가 골몰하자는 거죠. 어떤 나라든 군인들은 이런 거죠. 어떤 나라 군인들이든 군사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하면 서로 군사적으로 똥침 놀 고민을 할지언정 나 항복할래 하는 군인들은 없다는 거죠. 이게 안보 딜레마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미국이 아까 결국은 그렇게 해서 북한이 이러다가 망하겠지, 이러다가 항복하겠지, 이러다가 우리한테 머리를 조아리겠지 그러는 사이에 핵미사일 개발해가지고 자기 본토까지 날렸다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현실적인 해법의 아주 비현실적인 결론이라는 겁니다. 또 보세요. 그래가지고 뭐 9월 평양선언하고 군사합의서하고 뭐 문제 해결할 것 같지 않은데 어떤 이상한 일들이 생기는 거 한번 볼까요? 그래, 이제 남북 합의했으니까 주사약은 줘도 돼. 근데 미국이 뭐라는 거 아세요? 주사바늘은 주지 마. 지금 수해 났잖아요. 그래, 수해 지원을 해야지 인도적인데. 근데 있잖아, 물펌프는 주지 마. 예? 기자들 가서 그래 교류해. 취재도 하라니까. 근데 카메라는 가져가지 마. 아니, 이게 싱가포르 선언도 합의되고 막 이런데, 그러니까 상대방을 압박하고 쥐어짜고 해가지고 진짜 상대방이 포기했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러다가는 더 이상 이번에 뭐 상반기에도 위기가 있었지만 이 위기는 그냥 예신이고 서로 으르렁거리는 거고 내년쯤 후년쯤 아예 나 안 해. 이렇게 되고 또 심각해질 거라는 거죠. 근데 뭐 그러면 할 수 없지 뭐 또 버티지 이렇게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이걸 즐기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것 때문에 고통을 받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뭐가 현실적이냐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런 파워 게임이 문제를 하나도 해결하지 않는데 이걸 즐기는 소수. 무기 사면 좋은 사람들, 무기 팔면 좋은 사람들, 군사적 긴장이 계속 있으면 미중 간에도 서로 으르렁대면 자기 국내 문제도 해결되고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계속 휘둘리는 거고 정작 우리는 계속 피를 보는 건데 우리에게 현실적인 게 뭐냐에 대해서 찾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북한 핵 포기해라. 그럼 우리는 적어도 군사훈련 안 하고 핵으로부터 도움받는 일 안 하게 그거잖아요. 저쪽도 핵 억지력을 포기하면 우리도 핵무기를 안 갖겠다 정도가 아니라 미국 도움이든 소련 도움이든 누구든 핵 억지력에 의존하는 군사전략 폐기할게 정도는 약속해야 된다. 이게 말하자면 비핵지대화 논리인 거죠. 그 정도는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덧붙이자면 지금 이 교수님께서 중요한 질문을 주셨어요. 이제 한반도 비핵지대면 이제 북한이 주장하는 거에 뭐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동조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질문을 주셨는데 저는 거기에 문제 해결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일단 오해를 하시면 안 될 것 중에 하나가 과거에 그 북한이 조선반도 비핵시대화를 얘기할 때는 결국 주한미군 나가라는 얘기였어요. 그렇죠. 주한미군 나가라는 얘기였고 그래서 이제 미국이 그거를 갖다 거부를
했고 대신 대안으로 내세웠던 게 한반도 비핵화가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91년부터 나왔던 건데 아무튼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또 최근에 북한이 무슨 주한미군 나가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북한이 주장하는 것과 동일하지 않다라는 부분이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북한이 주장했던 것과 흡사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역으로. 너희들이 역사적으로 쭉 주장을 해왔는데 오케이 그러면 단순히 너희들의 핵폭기뿐만 아니라 그 한반도 너희들이 얘기하는 조선반도 전체를 비핵시대화하자. 당연히 너희들은 핵포기하고 남한도 핵무기 안 만들고 남한이든 북한이든 강대국의 핵보유국들에 의해서 핵우선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핵무기도 핵기업도 없는 한반도를 터전에 만들자라고 하는 것을 비핵시를 통해서 하자라고 하는 그러니까 북한으로 하여금 거부하기 힘든 그런 어떤 명분을 줄 수 있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현실적인 방법이 있는 거죠. 말씀하신 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막 저기 멱살을 잡고 옥죄면은 북한이 뭐 살려달라고 나올 거라고 30년 동안 기대했는데 오히려 더 고기가 빳빳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계속 실패한 방법들을 답습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 그렇지만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가봤던 길을 우리가 실사하고 싶은 관점에서 한번 비핵시대도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말씀을 듣다가 언뜻 생각이 난 건데요. 사실 한반도에서 아주 북핵 문제라고 북한 문제라고만 딱 국한을 해서 보더라도 제재나 압박 강압이 있었죠. 그런가 하면 대화와 협력도 있었습니다. 지금 와서 보면 두 가지가 다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저는 정욱식 대표님 이야기를 듣다가 불현듯 무슨 생각이 났냐면 이런 얘기를 혹시 그러면 대화를 통한 압박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을까? 이런 생각이 언뜻 좀 들어봤습니다. 그게 그거예요. 우리가 이제 우리 슬로건은 아니지만 계속 얘기하는 주제가 그거예요. 우리는 70년 동안 한 번도 평화적인 방법에 정말로 올인하거나 기회를 줘본 적이 있냐? 예. 우리가 진짜 평화를 살아봤냐 이건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냉전 해체 이후에도 뭐 계속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2000년에 결국 정상회담 합니다. 2000년에 정상회담 해가지고 그래서 6.25로 선언하죠. 이때 처음 남북 정상이 평화적 방법으로 뭘 해보겠다는 걸 합의한 거예요. 네. 그때 딱 운이 좋게 클린턴 정부가 그때까지는 북한 언제 망했나 짱 보다가 우리도 북한이랑 포괄적으로 북미 관계 개선해 보겠다고 북미 공동 꼬민식회 맺은 게 2000년 가을입니다. 그렇죠. 그 조명록 차수가 군복에 그의 겨울에는 부시가 돼가지고요. 클린턴이 한 거 다 모르겠어. 그리고 북한 불량 국가니까 핵을 가졌든 안 가졌든 난 핵으로 때릴 테야. 악의 축이야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지금 당사국이 지금 9월 평양선언 앞두고 남북 북미 합의 이행하는데 그 남북미가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보겠다고 궁합이 맞았던 시기가 몇 개월이냐는 거예요. 6개월도 안 돼. 네. 70년 동안요. 남북미가 평화적으로 뭘 해보자라고 합의했던 때가 우리가 6개월밖에 없었어요. 근데 6개월만 해도 사실 그게 누가 오겠는지 따져보면 솔직히 북한이 오긴 것 같지는 않아요. 이렇게 하면 친북이라고 그럴지 모르지만 솔직히 그 6개월 상황이 6개월간 주어진 우리에게 소중한 평화가 광주 때 주어졌던 그 말하자면 서울의 봄보다도 짧았던 그 봄을 누가 깼냐 하는 문제는 너무 자명하잖아요. 그 다음에도 우럽차기 해가지고 요번에 실제로 판문점 선언에서 싱가포르 선언까지 딱 6개월 정도일 거예요. 6개월도 안 되죠. 그리고 9월 평화선까지 6개월, 5개월이죠. 그해 10월부터 북미 관계 꼬이기 시작했어요. 네. 딱 6개월이거든요. 우리가 진짜로 평화를 가지고 이게 현실적이도 아니고 한데 평화를 수단으로 해보려고 노력했던 적이 있냐? 그래서 우리의 판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평화적으로 한 2년, 3년이라도 해보자. 네. 이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전 두 분의 이야기를 좀 종합을 해보면 결국 대화, 즉 평화적 방법으로 평화를 획득할 때 북한에게 우리가 요구하는 것도 있지만 대신에 북한 당신들이 이렇게 해라. 대신에 우리가 먼저 이것을 이렇게 할게. 즉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을 제거하기로 합의를 하되 우리가 먼저 이걸 하면 니네 뭐 할래? 그리고 니네 하면 우린 또 이어서 이걸 이렇게 해줄게. 이런 식의 계속 뭐라고 하죠? 한미 FDA 때 나오던 표현인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역진 불가능한 역진 불가능하게
하는 식의 대화라고 하는 것이 진행이 돼서 정말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 평화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자, 이제 시간이 꽤 지났네요. 그래서 마지막 질문 하나씩 하나를 던지고 싶은 게 뭐였냐면요. 자, 이렇게 해서 계속 우리가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왔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종전 캠페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두 분이 그럼 생각하고 계시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한반도 평화, 한반도 이 평화 체제, 이것의 그림은 어떤 것이 될까? 이게 좀 궁금해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두 분께 각각 드려보겠습니다. 예, 뭐 어떤 선언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성격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면 비핵화가 문제에 대한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된 게 없다 그랬잖아요. 평화체제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제기되는 겁니다. 남북 정상회담에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로 했고 또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그 평화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는데, 그럼 그게 본격적으로 이제 협상에 들어가면 평화체제가 뭐냐? 이걸 가지고 이제 또 굉장히 옥신각신하고 그다가 또 좌초될 가능성도 충분히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는 평화체제는 이런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그거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포함해서 같이 토론해볼 주제인 것 같아요. 평화체제로 간다면 이런 게 들어가야 된다. 적어도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된다. 이런 거는 우리가 지향해야 된다. 목표로 삼아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같이 좀 토론을 통해서 그걸 같이 만들어가는, 우리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그런 어떤 개념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체제라 그러면 굉장히 거대한 개념일 수 있고, 이게 뭐 국가와 국가, 뭐 진영과 진영 이런 쪽으로 이렇게 이해되기 쉬운데, 제가 이제 하나만 딱 덧붙이고 싶은 말씀은,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제 8.15 경축사에서도 개인의 광복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헌법에 나와 있는 행복주권을 얘기를 하면서 개인의 광복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우리가 한반도 평화체제라고 할 때도 그동안 정전체제라는 이유 때문에 억압당하고 탄압당하고 유보되어 왔던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누려야 될 가치, 권리, 이런 부분도 같이 좀 증진될 수 있는 그런 어떤 평화가 반드시 한반도 평화체제에 포함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한반도를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곳을 만드는 거, 뭐 비핵지대화라고 그러지만 거기 가는 경로도 다양하겠고요. 또 그것만 해서는 안 되죠. 말씀하신 대로 종전선언이든 평화협정이든 한반도에서 서로가 전쟁의 위협을 느끼지 않고 서로가 협력할 수 있는 무언가를 같이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포괄적인. 근데 이것도 다 하나씩 무슨 과제인데, 이것 전에 먼저 뭐가 필요하지? 그게 북미, 싱가포르에서는 제일 많아요. 조미, 북미 간의 새로운 관계와 신뢰를 바탕으로. 이게 베이스가 되지 않으면 여기서 구체적으로 그럼 누가 땅 따먹게 하듯이 요거 더 줄래, 더 줄래, 이거 뭐 그게 뭐야, 서로 상응 조치 어떻게 주고받냐라는 건데, 이거 상응 조치 주고받냐는 셈이 아니에요. 새로운 관계를 전진할 때 상응 조치에 대한 것들이 만들어지는데, 그럼 새로운 관계를 누가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GDP 50배인데 그러면 그 상응 조치에 대한, 그리고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진짜 화해 상생의 방법을 북한 보고 만들어내라 라고 하면 좀 그렇잖아요. 전 세계에 제일 강하다는 미국이 있고, 북한보다 50배를 가진 사람들이 먼저 역지사지해야 된다. 먼저 이 사람들이 조금 빗장을 풀 수 있는 여지를 줘야 된다. 그런 관계 속에서 진짜로 우리 같이 갈 수 있다는 확신을 주면서 우리가 평화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 적어도 시민들이 이것만 분명하면, 우리가 북한을 역지사지하고 우리가 뭔가 수를 내야 된다라는 자세가 분명하면 남남 갈등도 조금 완화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북한과 할 수 있는 좀 긴 얘기도 가능할 거다. 그때 뭐 북한이 하나 어기면 아유 북한 역시 믿을 거 안 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북한처럼 파닥파닥해서는 문제 해결이 안 될 것 같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결국 한반도 평화체제, 이것으로 가기 위해선 제일 기본적 바탕이 되는 게 신뢰일 것이다, 이런 말씀해 주셨고요. 신뢰를 바탕으로 말 그대로 새로운 관계를, 이것은 아마 북한과 미국만이 아니라 남북도 마찬가지겠죠. 새로운 관계를 만든다라는 생각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당국자들에게만 맡길 문제가 아니라 아까 정욱식 대표님 말씀처럼 시민들이 생각하는 평화를 가지고 직접 우리 시민들이 평화를 구축하고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고 아마 이런 과정을 거칠 때 진짜 우리가 바라고 만들고 싶은 한반도 평화체제가 도래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지금까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시민사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한반도 종전평화 캠페인을 지금 추진하고 계신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끝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 당부하고 싶거나 혹은 끝으로 이제 인사 말씀해주고 싶은 거 각각 두 분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장시간 또 이렇게 방송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평화를 잇는 건 한 사람 한 사람의 실천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종전 평화 서명 캠페인에 함께 하셔서 1억 분의 1이 되시는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뭐 휴전 상태인데 이 나랑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사회가 얼마나 전쟁의 공포를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지, 그것이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말하고 자유롭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을 이러저러하게 제약하고 있는지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평화라고 손쉽게 말하지만 이 평화에도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좀 적응하고 또 이거 평화를 위해서 함께 손을 잡고 준비하는 시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평화를 말할 자격이 있고 평화를 얻을 자격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자격을 얻는 길, 아까 지금 정욱식 대표 말해 주신 것처럼 1억 명의 한 명이 돼서 나는 이제 평화할래 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예, 정말 두 분 정말 바쁘신 분들 오늘 어렵게 모셨습니다. 이 바쁜 와중에 저희 피스튜브에 함께 해주신 두 분께 정말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반도 평화를 향해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것. 아마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 이야기는 이 말인 것 같습니다. 저희 피스튜브에 찾아가는 인터뷰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리고요. 늘 마지막에 제가 했던 인사말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